워렌 버핏 하면 딱 떠오르는 투자 공식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요, 그의 진짜 천재성은 사실 어떤 하나의 공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끊임없는 진화에 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평범한 투자자가 어떻게 거장으로 거듭났는지 그 생각의 여정을 아주 깊이 그리고 다각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버핏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의 오랜 파트너 찰리 먼거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자주 베팅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주 베팅하지 않는다. 이 말은 버핏의 성공이 그냥 어떤 단순한 기술이나 기법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비결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의 성공은요, 어떤 고정된 공식 같은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킨 바로 그 과정 자체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단계를 따라서 그의 여정을 살펴볼 겁니다. 가치 투자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그 유명한 경제적 해자의 완성,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그의 진화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가치 투자의 뿌리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버핏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그레이엄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진짜 가치가 1,000원이라고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1,0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훨씬 싼, 예를 들면 500원에 사는 거죠. 왜냐? 혹시라도 내 계산이 틀렸거나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생겨도 손해는 보지 않을 그런 든든한 안전 쿠션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전마진 개념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투자법이 바로 이름도 재밌죠? 담배꽁초 투자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 보기엔 진짜 별로잖아요? 근데 주워보면 아직 한두 모금 정도는 공짜로 빨 수 있는 그런 꽁초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사업 자체는 거의 망해가고 별 볼 일 없는데 자산 가치를 따져보니 아직 마지막 한 모금, 즉 약간의 가치가 남아있는 그런 기업을 헐값에 사는 전략이었어요. 놀랍게도 지금의 거대한 버크셔 해서웨이도 처음엔 바로 이런 담배꽁초 같은 회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버핏의 진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동료였던 월터 슐로스인데요. 이 사람도 버핏과 똑같이 벤자민 그레이엄 밑에서 공부했던 수제자였어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길이 어떻게 갈렸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월터 슐로스는요, 평생 스승의 가르침을 아주 충실하게 따랐어요. 수백 개 주식을 사서 분산하고 오직 숫자만 봤죠.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돈이 점점 많아지면서 담배꽁초만 줍기에는 운용자금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워렌 버핏의 생각에 이처럼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모든 영웅 이야기에는 현명한 조력자가 등장하잖아요. 버핏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찰리 먼거였습니다. 먼거는 버핏의 담배꽁초 투자법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굳이 형편없는 회사를 싸게 사려고만 해 그냥 좋은 회사를 제값 주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아? 라고 말이죠. 버핏도 말했듯이 찰리는 버핏이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을 그런 사업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 두 거장의 철학적 대립은요, 마침내 하나의 운명적인 거래를 통해 결판이 나게 됩니다. 바로 1972년의 시즈캔디 인수권입니다. 버핏 앞에 이 초콜릿 회사가 매물로 나왔는데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장부 가치의 무려 3배. 이건 스승인 그레이엄의 원칙으로 보면 절대 사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이라면 미쳤어?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즈캔디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 경험은 버핏에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평범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평범한, 즉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순간 버핏은 싼 주식을 찾는 사냥꾼에서 위대한 기업을 알아보는 투자자로 완전히 변신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면 그의 생각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초기에는 스승처럼 담배꽁초, 즉 양적인 가치, 숫자만 봤죠. 하지만 뭔가의 영향을 받은 후에는 훌륭한 기업, 즉 질적인 가치, 사업 그 자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투자 대상도 그냥 저평가된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으로 바뀌었고요. 당연히 스타일도 여러 개로 나누는 분산 투자에서 확신이 있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180도 달라지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철학이 생겼으니 이걸 설명할 멋진 개념이 필요했겠죠? 바로 여기서 버핏의 투자 철학을 상징하는 걸작,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경제적 해자. 이게 뭐냐면 옛날 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 주위에 깊은 연못, 즉 해자를 파서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경쟁자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 그걸 바로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버핏은 이 강력한 해자가 어디서 오는지 그게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무형 자산, 전환 비용, 네트워크 효과, 비용 우위, 그리고 효율적 규모. 자, 그럼 그가 투자했던 위대한 기업들이 과연 어떤 종류의 해자를 가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의 해자는 뭘까요? 바로 전 세계 누구나 아는 막강한 브랜드라는 무형 자산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 어디에나 코카콜라를 실어 나르는 이 거대한 유통망. 이건 다른 회사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강력한 해자인 겁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아멕스의 해자는 바로 네트워크 효과예요. 이게 아주 강력하죠. 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카드를 받는 가맹점도 늘어나겠죠? 그럼 카드가 더 편해지니까 쓰는 사람은 또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고급 혜택을 줘서 한 번 들어온 우량 고객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잠가버리죠. 이것도 엄청난 해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화를 보여주는 정말 결정적인 사례가 바로 애플입니다. 버핏은 평생 기술주는 잘 모르겠다면서 피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애플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죠. 왜였을까요? 버핏의 눈에 애플은 그냥 기술 회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코카콜라처럼 강력한 브랜드를 가졌고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데로 가기가 너무 힘든, 즉 전환 비용이 아주 높은 막강한 소비재 기업으로 본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진화는 계속된다입니다. 버핏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그의 진짜 대단한 점은 어떤 위대한 투자 철학을 만들었다는 것보다 그 철학조차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배우고 적응시켜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버핏이 항상 성공만 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실수도 했죠. 대표적인 게 US에어 투자인데요. 이건 본인 스스로가 내 실수 올림픽이 있다면 이건 금메달감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그는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걸 훨씬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고 자신의 원칙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의 원칙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버크셔의 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이 사상 최대치라고 하죠. 이제 뭘 의미할까요? 바로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는 자신의 원칙을 지금 이 순간에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 가격으로는 자신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할 만큼 매력적인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버핏이 한 이 말은 그의 철학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땅을 파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틀렸다는 건 인정하고 손실을 더 키우지 않고 과감하게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유연함. 이것이야말로 그가 50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리라고 하면 돈의 복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투자의 진짜 기적은 돈이 불어나는 복리가 아니라 생각이 깊어지는 사고의 복리라고 말이죠. 결국 워런 버핏의 위대한 여정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현명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려는 그 태도,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